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평소와 다름없이 우체통을 확인하던 60대 여성 정숙은 한 통의 등기 우편을 받았다. 내용은 단 하나. 대한은행 입금 완료 500만 원. 보낸 사람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남편의 죽음 후 매달 들어온 500만 원, 40년을 숨긴 진실이 드러났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남편 영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꺼내며 제 손끝은 왠지 모르게 떨렸습니다. 평범한 흰색 봉투였지만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한은행 입금 완료. 500만 원. 봉투를 열자 딱 한 줄의 문장만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봉투를 뒤집어 보았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돈일까? 마침 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으세요? 아빠 제사 준비는 다 하셨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상한 돈에 대해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했어. 걱정 말고. 그날 저녁 남편의 제사상을 준비하며 문득 그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과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얼굴.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행복한 사람이지. 당시에는 그저 철학적인 말로만 생각했던 그 문장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영철 씨의 또 다른 얼굴이 거기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영철 씨는 지방교육청에서 평생을 근무한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이 적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별다른 취미도 없이 출퇴근과 가족을 위한 생활만 반복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떤 돈을 남겼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영철 씨는 갑자기 취미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혼자 여행을 다니며 풍경 사진을 찍었고 그것이 유일한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취미를 존중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여행들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 통장을 확인하자 또다시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입금 내역에 보낸 분을 알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공개 송금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저희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화면을 돌리는 순간 송금자 코드명의 CW-DOC라는 글자를 어렴풋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코드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질문하기는 민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영철 씨가 사용하던 낡은 책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동안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서랍 안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영수증들과 메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에는 매달 예산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늘 특별 저축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를 위해 따로 모으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었으니까요. 낡은 다이어리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철 씨의 단정한 글씨체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잘 지내고 있다.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남편이 품고 있던 비밀이 무엇인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가장 깊은 서랍을 열었을 때 숨겨진 이중 바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녹슨 열쇠 하나와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주소는 부산 영도구의 한 창고였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쇠를 들고 있던 제 눈에 책장 위에 놓인 사진첩이 들어왔습니다. 결혼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영철 씨와 함께한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남편의 미소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영철 씨가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의 표정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또 다른 약속을 지키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혼자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영철 씨의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전혀 본 적 없는 풍경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부산 영도의 바다와 골목길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몰래 지켜본 듯한 각도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자 오래된 창고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여전히 관리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누구 찾으세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이 열쇠의 주인을 찾고 있어요. 경비원은 열쇠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211호실 열쇠네요. 고인이 되신 분의 가족이신가 보죠? 저는 놀랐습니다. 네. 제 남편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매달 관리비를 보내시던 분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다른 분이 관리비를 내고 계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참, 그분은 좋은 분이셨어요.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관리비를 체납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매년 명절 때마다 저희 경비원들에게 작은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알던 남편의 또 다른 삶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211호실은 작고 단정한 창고였습니다. 안에는 금고 하나와 책상,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금고는 열쇠로 쉽게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84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피. 첫 만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날짜와 함께 간결한 메모들이 이어졌습니다. 피. 병원 입원. 아이 건강함. 피. 이사 완료. 새 주소 확인. 아이 초등학교 입학. 학비 송금. 수첩의 메모들 사이에는 신문 스크랩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1984년 대형 교육 비리 사건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교육청 고위 간부들 학교시설 공사 뒷돈 수수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핵심 증언자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옆에는 영철 씨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CP를 찾고 있다. 절대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저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 뒤편에는 봉투가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낯선 여성과 어린 소년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찬우와 박씨 1988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여성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쪽에는 영철 씨의 그림자가 살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직접 사진에 나오기를 거부하면서도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듯한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충격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아름다웠고 소녀는 영철 씨를 닮은 듯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수첩을 더 자세히 읽을수록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메모들은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한쪽 구석에 놓인 서류철에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1984년 영철 씨는 교육청 재정과에 근무하던 중 대규모 교육비리 사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 증인이 바로 피. 최박씨 초이 파크-SSI였습니다. 그녀는 교육청 하청업체의 격리 직원으로 비리 사실을 알게 된 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려던 날 그녀는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영철 씨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증인 최박 씨와 그 아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공식적인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강인한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나는 선택해야 했다. 법과 제도가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그들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금고 안쪽에는 또 다른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박 씨가 영철 씨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영철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찬우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은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여성과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도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직업적 책임감을 넘어선 인간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편지에는 최박 씨가 쓴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기에 저는 그저 이 마음을 편지에 담아둘 뿐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철 씨는 최박 씨의 마음을 알았을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답은 다음 편지에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최박 씨에게 보낸 편지 초안이었습니다. 박 씨,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상황에 있었다면 아마도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제 가족을, 당신은 찬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당신과 찬우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제 그림자처럼 항상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보여준 성숙함과 책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지켰고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산의 작은 호텔에 묵으며 남편의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영철 씨는 최박 씨와 그녀의 아들 찬우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찬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첩 중간에는 영철 씨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숙이 생일이었다. 선물로 목걸이를 줬는데 좋아했다. 그런데 오늘 찬우에게도 생일 선물을 보냈다. 두 가족을 모두 책임진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저는 남편이 홀로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2023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찬우 의사가 되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정숙이와 찬우가 만나게 될까? 그들이 서로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내가 남긴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길 바란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40년간 남편이 품고 있었던 또 다른 세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철 씨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또는 최박 씨와 찬우의 안전을 위해 이 비밀을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수첩에 적힌 마지막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부산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김찬우 의사를 찾았더니 젊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영철 씨의 부인이신가요? 찬우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죠? 영철 아저씨께서 자주 보여주신 사진으로요.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는 내가 하는 일을 모두 이해해 줄 거야 라고요. 찬우의 진료실 벽에는 영철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찬우의 의대 졸업식에서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찬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교육청 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자였어요. 당시 저희를 보호해줄 공식 시스템은 없었고 영철 아저씨만이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항상 영철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자라는 과정을 기록한 사진들과 함께 영철 씨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매년 제 생일에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셨어요. 엄마는 그것을 우리의 수호천사라고 불렀죠.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아저씨는 항상 그림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찬우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의대에 진학했을 때 아저씨는 처음으로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저희를 구해주셨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하셨는지, 그리고 아저씨의 또 다른 가족인 당신에 대해서도요. 저는 찬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철 씨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강한 정의감과 책임감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아저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항상 거절하셨죠. 내가 좋은 의사가 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아저씨가 저희를 위해 쓰셨던 돈을 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우는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철 씨가 찬우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찬우야, 내가 의사가 되어 자랑스럽구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정수기를 찾아가 주렴.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란다. 내가 두 세계 사이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두 세계가 하나로 만나길 바란다. 저는 찬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돈은 영철이가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할 거예요. 영철이는 당신이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보답받은 거니까요. 찬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저는 영철 아저씨를 제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실제 아버지는 기억에도 없지만 아저씨는 항상 그림자처럼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문득 물어보았습니다. 사진 속 당신 어머니, 그분과 영철이는 어떤 사이였나요?
찬우는 잠시 고민하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철 아저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늘 선을 지키셨죠. 나는 이미 정숙이와 약속했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어머니는 아저씨가 우리에게 해준 일에 항상 감사했어요. 마지막까지 아저씨를 존경했고요. 찬우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정숙 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엄마는 당신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대요. 저는 브로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정성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브로치 뒷면에는 용서와 감사를 담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찬우 씨, 고마워요. 이 브로치는 제게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남편의 비밀은 그의 또 다른 얼굴이었지만 그것은 배신이 아닌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의 안전한 세계에 머물면서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영철 씨의 사진첩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사진 속 풍경들, 영철 씨가 여행 중에 찍었다던 그 많은 사진들이 모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가 찬우와 최박 씨를 지키기 위한 여정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모르고 있었던 비밀이라니.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공무원의 삶을 살면서도 한 여인과 아이의 생명을 구했고 평생 그들을 지켜준 영웅이었으니까요. 딸 미영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 미영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우리한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미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철 씨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와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찬우를 다시 만났고 함께 영철 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찬우의 진료실 벽에 걸린 사진 속 영철 씨의 미소는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찬우는 계속해서 입금하던 돈을 중단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영철 아저씨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적어도 아저씨가 저를 위해 쓰신 돈만큼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돈으로 영철이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요. 찬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김영철 장학금. 아저씨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찬우는 우리를 부산 영도의 한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영철 씨가 자주 찾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영철 씨가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찬우는 그 사진들을 카페 주인에게 맡겼고 주인은 영철 씨의 사진을 소중히 간직해왔다고 했습니다. 영철 씨는 매년 이맘때쯤 오셔서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가끔 이 사진들을 남기고 가셨죠. 카페 주인이 말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남편이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과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얼굴.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행복한 사람이지.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며 그 간격을 최대한 좁히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1년 후 김영철 장학금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에는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철 씨의 정신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찬우는 이제 저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서울에 저희 집을 찾아오고 미영이의 아이들은 그를 찬우 삼촌이라 부르며 따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가 없는 명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밤에 혼자 남편의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가 품고 있던 두 세계 사이의 고민을.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를 떠올립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정숙이와 찬우가 만나게 될까? 그들이 서로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내가 남긴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길 바란다. 영철 씨의 바람대로 그의 두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남편이 남긴 그림자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영철 씨의 오래된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쓴 편지였지만 전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는 아마 내가 감춰온 또 다른 삶에 대해 알게 될 거야. 혹시 그 사실이 너를 아프게 할까봐 두렵지만 나는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어. 찬우와 그의 어머니를 돕는 것은 내 의무였지만 너와의 삶은 내가 선택한 행복이었다. 두 세계 사이에서 때론 고통스러웠지만 후회는 없다.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었으니까. 내가 떠난 후에 너와 찬우가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항상 고마웠고 사랑한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철 씨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가 남긴 사랑과 책임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봅니다.
봄비가 내리는 풍경이 마치 영철 씨의 그림자 같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적시는 봄비처럼 영철 씨의 사랑과 헌신도 조용히 우리 모두의 삶을 적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비밀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영철 씨가 남긴 두 세계를 하나로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실천하는 그림자의 약속입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철 씨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철 씨처럼 말이죠. 오늘 오후에는 찬우와 함께 새로운 장학생을 만나러 갑니다. 영철 씨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